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쌤하고 품사를 찾다가 인강도 끝나고 수업도 끝났거든. 그래서 복습할 겸 해서 품사부터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 그리고 사실 얘들아 정시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품사를 꼼꼼하게 안 해, 나는. 얘들아 서술어에는 동사, 형용사 있고 뭔 차이인지 알지?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이게 내신에서 나오면 되게 조금 어려워져. 그래서 이거는 꼼꼼히 하는 김에 좀 깊게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들아, 너네도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그냥 쭉 인출하는 거야. 보고 뺏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쭉 체계를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게 정리 과정이 있으면 암기나 체계화가 되게 잘 돼. 그래서 너네들만의 요걸 좀 만들어줘야 돼. 알았지? 그냥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인출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띄우는 거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품사는 단어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품사란 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말에는 수많은 단어가 있어. 근데 얘네들을 분류를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들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품사의 정확한 개념은 이런 수많은 단어들을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서 묶어놓은 거래. 예를 들어 소수로 역할만 하는 애들이 있고 주어 자리에만 오는 애들이 있고 이런 성질들끼리 묶어놓은 갈래를 품사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품사를 뭐뭐사로 쭉 나타내기 위해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기준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줄여서 형기의, 기형의라고 했는데 요 기준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 형식 혹은 형태라는 기준이 드러내는 건 이 단어가 형태 변화를 하냐라는 거였어. 그리고 여기에는 동사랑 형용사가 있는 거 보니까 그 형태 변화는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 먹다라는 단어가 예쁘다라는 단어가 형태 변화했어. 예쁘다, 예쁘고, 예뻐서. 그럼 형태 변화는 다른 말로? 활용이지. 그렇지. 그래서 활용 여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능이란 건 문장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예쁘다, 먹다 이런 것들은 서술의 기능을 하니까 서술의 기능으로 묶여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의미에서 중요했던 건 요거는 이거 단독으로도 문제가 잘 나오는데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품사 자체가 가지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수많은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형태 변화 측면에서 적용을 해보면 형태 변화를 한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가변어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 불변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쓰기 귀찮으니까 1번 적용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렇게 나눈 거에서 이제 기능으로 나눠보자며,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 2번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움직이는 애들, 활용하는 애들이라는 이름에서 용언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그리고 또 얘네들의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술의 기능을 한다고 한 것도 어떤 역할인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일단 요거 체언이라는 건 키워드로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이때 체언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근데 쌤이 그때 그거를 강조 안 했더라고. 어디든지 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얘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결합해야 되는 애가 있지. 조사입니다. 조사. 그래서 체온은 항상 조사라는 말과 같이 좀 이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어떤 자리든 갈 수는 있지만 조사에 따라서 그의 몸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이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능을 할 거냐면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기능이네. 그래서 무슨 언? 수식언이 있다고 했고요. 수식언. 그리고 혼자 쓰는 애는 독립언.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관계어는 중요해요. 다른 말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말. 관계언. 이렇게도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할까지 왔어. 그럼 마지막 포괄적인 의미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용언부터 한번 찾아보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는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동사의 의미가 뭔데? 키워드 이거는 나와야지. 물체의 뭐 더 중요한 거. 동작, 움직임 이런 말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동작. 동작. 그럼 우리 형용사는 동작이 아니라 어떤 거? 그 사물의 상태, 성질 같은 거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돼요. 성질과 상태.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했을 때 좀 꼼꼼하게 들어가면 뭐도 같이 볼 수 있냐? 이 색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걸로 일단 쓸게. 일단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기는 해. 근데 얘도 구분하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다네. 뭐의 여부에 따라? 목적어 여부에 따라. 됐죠? 그래서 우리 추가적인 것만 이렇게 근처에다가 써두면 되겠지. 자동사와 타동사, 목적어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의 동사가 자타동사 다 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했지. 예를 들면 움직이다 같은 거. 내가 움직이다, 내가 돌을 움직이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 형용사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됐던 게 성질과 상태를 드러내는 형용사를 성상형용사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러한 성질과 상태를 드러내는 걸 지시하는 말, 이런 거는 지시형용사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맞춰볼게. 차가워, 성상이야, 지시야? 성상이지. 차갑다는 성질 드러내는 거. 짜다? 성상이야. 그치? 그러면 짠 상태를 드러내는 거. 그 소금 되게 그러하더라, 이러하더라, 어떠하더라 라고 말했던 이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이런 것들이 지시 형용사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표를 보면서 이런 예시 처음 보는데 그런 걸 밑줄을 긋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요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우리 교과서에서 동사랑 형용사랑 구분하는 건 따로 나왔었지? 요거는 너네들이 다시 읽으면 되니까 요 부분은 쌤이랑 같이 안 볼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온에서 우리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우리 명사의 개념이 뭐였지? 의미. 뭐를 나타내는 말? 사물의 이름이지. 그렇지.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얘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잖아. 혼자 쓸 수 있는 명사, 자립명사. 그치? 그럼 자립할 수 없는 걸 뭐라고 해? 의존명사. 그렇지. 이런 거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의존명사는 미친 듯이 중요하지. 그치? 그리고 쌤이 이거 형태수랑도 관련 지은 거 기억나지? 우리 의존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얘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수식을 필요로 할 거야. 그치만 형태소로 나타내면 어쨌든 체언이기 때문에 실질이자 자립형태소라고 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또 있잖아. 우리 누구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이름. 반대부터 얘기할까? 딱 한 명밖에 없어. 주미쌤. 이거 무슨 명사? 고유명사. 그렇지. 지금 누구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거? 보통명사. 이렇게 그냥 나눠줄 수 있는 정도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여기서 나눠주는 거 보통하고, 아씨 왜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까치발 들고 자존심 되게 상하네. 그리고 고유명사.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의존명사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의존명사 얘 하나 들어봐라. 것. 이거 하나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나중에 나오면 또 꼼꼼하게 가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저번에 끊겼던 대명사부터 갈게요. 대명사. 그럼 대명사는 그 사물의 이름을 어떻게? 대신 나타내는 말. 그래서 키워드는 대신이야, 대신. 자, 그리고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대명사도 또 나눠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나는 주미야.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주미는 배고파 라고 하면 조금 뭐라지? 역겹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대신해서 나라고 표현하는, 그치? 사람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인칭 대명사가 있을 거고, 이 예시는 안 해도 되지? 나 너 우리 이런 거 안 할게.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인칭이 있고요. 인칭 가로치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꼭 사람뿐 아니라 장소 같은 데도 지시해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 그곳, 이곳, 여기, 저기 같은, 그걸 우리 장소라고 하니?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지시대명사 맞아? 지시대명사.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나올 부분이 조금 생소한 것들이죠. 자, 인칭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요런 것들도 있대. 일단 미지칭. 미지칭. 그리고 부정칭. 그리고 한 가지 더. 재귀칭. 그래서 얘네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일단 미지칭이라는 건 몰라. 되겠지? 그리고 부정칭이란 건 정해지지 않음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이러다가도 실제적인 예시가 들어가면 좀 헷갈려 하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집에 5명이 오기로 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 그랬을 때 내가 문을 이렇게 문 앞에 가서 누구야? 라고 한 거는 적어도 5명 중에 1명이지.
그치? 근데 5명 중에 누군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이때 누구야는 미지칭이에요. 이 맥락 이해되겠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5명이 다 모였어. 그럼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어. 근데 갑자기 누가 쿵쿵쿵 해서 야 누가 왔나 봐 했을 때 누가 혹은 누구 이때 누구는 정해진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무언가가 왔겠지 라고 얘기할 땐 부정칭이에요. 되겠죠? 내가 온다고 인식했는데 그 중에 누군지 모를 때는 미지칭. 그러고 나서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부정칭이에요. 이 맥락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꾸 상황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 맥락으로. 누구라는 말은 미지칭이 될 수도 있고 부정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단어로 외우면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제귀칭은 요거 제발 알아줘. 제귀칭. 자, 제귀칭 일단 개념부터 좀 쓸게. 얘는 3인칭 주어가 뒤에 다시 되풀이 될 때, 그러니까 3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랑 너는 아닌가 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철수 같이 나너를 제외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이 철수가 앞에도 나왔어. 근데 뒤에 또 나오네? 그때 철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제기칭 대명사를 쓰재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철수가 그 다음에 철수 옷이라고 철수 이름이 또 나와. 됐죠? 이런 상황에서 철수가 철수 옷을 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옷을 이라고 해서 그 3인칭 주어를 받는 말을 자기, 저 요런 걸로 바꾸자는 거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당신이지, 당신. 그래서 우리 제기칭 대명사 여기에서는 자기, 저, 당신 정도가 있는데 자기, 저는 너네들이 잘 생각해. 하지만 당신이라는 말은 항상 2인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칭이랑 잘 연결을 못 짓더라고. 이 앞에 오는 3인칭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무조건 당신이 돼야 돼. 할머니께서 자기 옷을 하면 싸가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옷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되겠지? 그럼 대명사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수사. 그래서 수사는 또 뭐를 드러내는 거였어? 사물에. 순서나 수량이지. 그렇지.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걸 서수사. 그리고 수량을 나타내는 것을 양수사라고 한다는 것까지 이 정도만 봐주면 되겠네. 그리고 나중에 이 수사하고 수관형사하고 엮는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따가 좀 보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어는 됐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조사와 결합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수식어으로 가면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수식의 기능. 그랬을 때 뒤에 오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였지. 자,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설명한 것처럼 명사 같은 애들이 와. 그때 얘를 꾸며주는 애? 관형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품사기 때문에 끝이 뭐뭐사로 꼭 가져야 돼. 관형사. 자, 했을 때 체온수식. 근데 얘도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지. 자, 뒤에 오는 체온을 꾸며줄 건데 그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줄 거야. 이런 걸 보고 성상관형사. 그 다음에 또 그 체온을 지시하면서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 지시관형사. 그리고 뒤에 오는 체온의 숫자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 수관형사라고 얘기를 한대요.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네 라고만 좀 써둘게. 예를 들어 뒤에 오는 체온의 성질 상태 성상, 그리고 가리키는 거 지시.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도 쉽지. 그리고 나서 수를 얘기하는 거 수관형사까지. 그럼 이것도 그냥 문제로 한번 물어볼게. 옷은 옷인데 헌옷. 성상이지. 그치? 상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자주 나오지? 그러면 옷은 옷인데 헌옷이야. 근데 이 헌옷은 또 이라고 지시로 가리켜. 그래서 이 관형사가 2개 겹쳐서 올 수 있다. 이 정도도 같이 봐주시면 돼요. 됐죠? 요거 이제 의미 찾는 거는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요 관형사도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 관형사도 문제 낼 게 많지만 나중에 관형어가 나왔을 때 더 꼼꼼하게 갈게.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온이 아닌 대표적으로 용언을 꾸며주는 애. 얘를 부사라고 하는데 얘는 문제가 좀 많잖아. 용언만 꾸며주는 게 아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쌤은 여기 2개를 쓸 건데
관형사가 체온 꾸민다고 했잖아. 근데 가끔 부사도 우리 체온을 꾸며준대. 그리고 또 관형사 같은 것들도 부사가 꾸며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부사는 온갖 것들을 꾸며줍니다. 주로 요거 두 개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해줘. 됐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장을 꾸민다라고 했을 때 걔는 문장 부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용어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성분이잖아, 하나에. 그러니 이럴 경우에는 성분 부사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밑에다 쓸까? 요거는 성분 부사. 성분. 그리고 얘는 뭐 안 써도 되겠지? 문장 부사.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장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있지. 설마 그가 이렇게 했을까? 과연 그가 이렇게 했을까? 라는 거. 되겠지?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사에도 얘들아 사실 뭐 지시부사, 성상부사 있는데 계속 반복된 거니까 넘어갈게요.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혼자 쓰는 애는 독립어밖에 없고, 독립어 하나밖에 없지, 누구? 감탄사. 설명 안 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쓰인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별표 쳤던 관계원으로 갈 건데, 잠깐 선생님 이렇게 밑에 좀 지우고 할게. 그러면 이 관계원에서 먼저 봐줘야 되는 건, 얘들아 기억나지? 우리 관계원은 조사야, 조사. 근데 이 조사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잖아. 누구?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 있다는 거 먼저 빼놓고 할게요.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살짝 걸쳐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서술격 조사이다. 나 이거 맨날 까먹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써놓고 갈게. 서술격 조사이다. 얘는 활용하면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등등등 바뀔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관계원에 대한 개념을 쌤이 쓸 건데 너네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이해는 해야 돼. 그냥 쭉 읽기 싫어가지고 한번 쭉 써볼게요. 관계원의 뜻이 뭐냐면 조사니까 누구에 붙어 얘들아? 체온에 붙는 거지. 그래서 체온은 다른 말로 자립성 있는 말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립성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진짜 길지? 표시하거나 혹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의미를 더해 주거나 근데 뒤에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여기까지 끊을게. 알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 이따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쭉 써보는 건 외우진 않아도 한 번 정도 쓸 가치가 있어. 나 이거 대학생 때 외운 거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관계원의 이 정의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봐봐. 일단 자립성 있는 말 아까 우리 체온이라고 했지. 그럼 조사와 체온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말과 다른 말 사이에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니까 관계원인 거야. 됐죠? 그럼 이때까지 너네가 왜 이게 관계원이지? 라고 했던 게 이제 해소가 될 거야. 왜냐면 봐봐. 사슴이라는 단어 하나 있지. 그리고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이 자립성 있는 말에다가 내가 이렇게 붙을 거야. 그랬더니 사슴과 먹었다의 관계가 뭐가 돼? 아까 그냥 단어였잖아. 근데 지금은 사슴이 먹다라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만들지.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을을 붙였어. 그랬더니 사슴을 먹었다. 다시 말해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만들어주네. 그래서 이때 여기 붙은 이 조사 때문에 그 말과 다른 말 사이에 관계가 생기는 거네. 이때 문법적 관계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주어나 서술어나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도 너무 쉽게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가 붙어서 얘를 주어로 만들었으니까 주격 조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을이 붙어서 얘가 목적어가 됐으니까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법의 시작이 되는 거야.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가.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부터 모든 과정이 다 쉬워질 겁니다. 문법적 관계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던 길었던 개념이 어쨌든 격을 나타내는 거네. 그래서 이 개념이 격조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격조사. 붙어서 어떤 관계를 나타나게 만들 것인가.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기가 가진 고유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우리
보조사라고 하잖아. 보조사. 이거는 격조사냐 보조사냐 구별하라고 하는 건 진짜 치사한 거야. 그래서 이거 내면 진짜 사실 출제자 쓰레기야. 그러니까 요새 경향으로는 이런 거 나누라는 거 절대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조사는 체온에 붙고 이 정도 관계를 나타낸다.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유한 의미 쌤이 좀 깊게 안 갈 건데 너네들 이미 알아. 그러니까 나는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쟤는 싫어해. 할 때 이 는 조사 맞잖아. 근데 특정 의미 더해주지. 어떤 거? 나는 그런데 쟤는 그래. 비교하고 더 필요한 말이 있어야 돼. 다르다는 거에 집중해서 대조라는 거. 그치? 그리고 엄마는 나만 싫어해. 할 때 이거는 한정. 의미 같은 거 당연히 그냥 나올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쌤이 안 중요해서 안 썼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이 뒤에 있는 말이 한 개 남아있는 조사가 접속조사지 얘들아. 접속조사. 근데 이거는 근처에 좀 써줘. 접속조사는 앞말과 뒷말을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말이야. 그래서 옆에다 동등한 자격 이것만 좀 써주고. 동등한 자격.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됐죠? 그럼 사과랑 배를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 맞지? 근데 접속조사는 판단할 때 뜯어줄 수 있어야 돼.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나는 배를 좋아한다. 두 개의 문장으로 쪼갤 수 있어야지만 접속조사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기능을 하는 애가 있거든. 바로 얘입니다. 부사격 조사.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조인성과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인성과 나는 허위로 신고되진 않겠지? 결혼했다. 이렇게 봤을 때 얘들아 이 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조인성이라는 체온에 붙었으니까 조사 맞지? 그럼 각각의 역할을 보자고. 자, 그러면 얘들아 위에 거는 우리 접속조사야 부사격조사야? 왜냐면 조인성은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잖아. 뜯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접속조사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 조인성과 결혼했다. 누가? 필요하잖아, 뭔가. 그치? 그리고 나는 결혼했어. 누구랑? 필요하잖아. 그래서 뜯을 수 없을 때 들어간 이 과의 형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예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사격 조사의 이름을 동반의 부사격 조사라고 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뭘로 결정되냐면 여기 있는 자리. 결혼했다, 싸웠다, 뭐 닮았다 이런 것들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애들. 되겠죠? 그래서 접속조사를 얘기할 때는 부사격 조사랑 같이 볼 때 이거를 문장으로 뜯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여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것도 넘어갈게. 사실 막 이거 설명하고 나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던 것 같고 막 그렇지 않니? 예. 요새 그 조인성 그 예능 또 한다고 하길래 너무 기다리고 있어. 알고 있니? 알면은 혼내려고 했더니 다행이다. 나 혼자 볼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품사 모든 걸 끝낸 거 맞죠? 다 끝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쌤하고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쌤이 나눠준 거에서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먼저 볼게요. 2장 정도 뒤로 넘어가면 고난도 문제 해서 재밌는 낱말 탐험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리고 되게 웃기게 이거 몇 학년 거냐면 중1이었나 중3이었나? 되게 애기들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 먼저 너네들이 풀어볼게. 쌤 요 정리하는 동안 문제 좀 한번 쭉 풀어보세요. 고난도 문제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 거 있지? 귀엽게 돼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먼저 풀어줘. 한 3장, 2장 넘어가면 있어.
얘들아 10번은 풀지 마. (9번까지만) (9번까지만) 풀어주고, 자 그러면 쌤하고 같이 볼까? 얘들아 문제 되게 귀엽지? 이게 중3이었나 중1이었나? 너네가 어쨌든 중딩 때 배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해주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서술형 평가 요거는 진짜 고등학교 문제니까 내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고, 너네들이 이거는 한번 풀어봐 개인적으로. 너무 문제풀이만 하지 않을게. 그러면 우리가 방금 풀었던 거 쌤이랑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1번 얘들아 너무 귀엽지? 2번이지 2번. 1번에 2번 채우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번에 3번은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렇지. 관계원 조사 때문에 안 되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가변어 불변어 나누는 거 이거는 기준 형태였지. 그렇지. 그런 디테일까지도 너네들 내신 준비하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1번에 5번 문장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품사가 다른 거 뭐 있어?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다른 거. 관형사. 그치. 수식하는 기능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 단어들 품사 다른 거. 부사, 관용사. 또 얘들아 서술하는 기능은 같은데 동사, 형용사. 그치? 그 다음에 몸의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 다 다른 거죠. 이렇게 디테일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2번으로 가면 요거는 답이 4번이죠? 4번?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아니지. 실질 형태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땡. 그리고 늘 관용사 꾸민 받는 것도 아니잖아.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명사와 구체명사 이런 건 조건 있을 때만 생각하면 돼.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얘들아 3번.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수사 문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줘. 요거는 답 4번 맞지?
그치? 그리고 1번에는 하나, 그 다음에 2번엔 둘, 3번에는 첫째, 그 다음에 5번에는 1, 10 요건데 우리 4번에서 이거 수사 아닌 이유가 뭐야? 맞이와 둘째가 이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사죠, 명사. 그쵸? 그리고 이때 만약에 맞이와 둘째가 그 집안에 있는 애만 얘기하는 거라면 고유명사가 될 거고. 됐죠? 근데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된다면 보통 명사가 될 거고. 어쨌든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면 대신 나타내는 거니까 대명사 찾으라고 하네. 일단 1번이죠. 자, 1번에는 총 몇 개 쓰였어? 4개. 그렇지. 얘들아, 2번에는? 2번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저 멧돼지 할 때 멧돼지라는 체온을 꾸며주는 말이니까 얘는 지시관형사지. 그치. 요런 거. 자, 그리고 여보게 이거 얘들아 부르는 말이니까 이거는 그냥 감탄사 이쪽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은 여보게는 얘들아 감탄사 맞지? 이보게. 그쵸? 자, 그리고 우리 3번에는 몇 개 얘들아? 여기에 한 개지. 이건 한 개야. 저희밖에 없어. 그러면 이때 그도 역시나 이를 꾸며주는 관형사인데 지시관형사인 거야. 되겠죠? 그 기능 자꾸 생각해줘. 그리고 4번에는 2개입니다. 나와 그. 그리고 5번에는 이것, 거기, 어디라고 해서 3개죠. 되겠죠? 응.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5번은 별표 좀 쳐줘. 얘는 실제로 우리 기출에 나온 적이 있을걸? 자, 일단 가늘다와 읽다를 봤을 때 가늘다, 기본형은 가늘다야. 그죠? 읽다도 기본형은 읽다야. 근데 얘가 문장에서 만들어졌을 때 읽는다 할 때는 는이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는 가는 팔, 우리 관형어로 기능할 때 얘는 는이 붙었는데 쟤는 은이 붙었어. 차이를 보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점은 둘 다 개가 붙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건 답은 2번밖에 없어. 아, 활용형이 다르네? 활용하는 모양이네? 그냥 이게 다야.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근데 이게 별표인 이유가 뭐냐면 밑에다가 이거 써줘. 동사와 형용사는 정리하면 활용 어미의 형태가 이까지 가야지 우리의 기출이야. 이까지는 그냥 용언에 어간에 어미가 붙는구나. 이건 너무 애기들 거고, 그럼 동사 형용사를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야, 동사에는 는이 붙는데 형용사에선 은이 붙네 하면서 그 어미가 다르다는 걸 찝어낼 수 있는 거. 납득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풍사에 따라 결합하는 어미가 다르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으로 가면 이거 우리 수특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지. 동사 형용사 나누는 거. 그랬을 때 답은 3번인데 우리 상대 높임 가지고 나누진 않았잖아. 기준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우리 7번으로 넘어갔을 때 이것도 쉽죠. 4번이죠. 기억은 우리 체험만 올 수 있는 자리니까. 자, 그리고 너무 귀엽다 이것도. 문제, 두 문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품사가 아닌 것. 그리고 답 5번 맞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겨냥한 건 뭐였냐면 어떤과 고마움이야. 그럼 이제 누군가는 가수를 꾸며주고 뒤에 누리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앞에 있는 거 관형사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얘들아, 일단 고마움의 품사가 뭐지? 고마움. 지금 여기에서 그거잖아. 함정을 준 게 이거잖아. 그럼 누리는 우리 명사라고 치자. 그랬을 때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 아닙니까? 라고 의도한 게 이 문제야. 근데 우리 고마움의 기본형으로 가면 고맙다. 그치? 그럼 고맙다는 건 나의 어떤 고마움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겠죠. 이해되니? 형용사의 기본형으로 생각해 줬을 때. 근데 어떤으로 갈까? 어떤 가수야. 그럼 이것도 역시나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거 관형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 관형사 아니야. 얘는 맞아. 그럼 너네들이 선생님 근데요 위에는 고맙다 해서 이게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서 고마운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떠하다 해서요 어떠한이라는 뭐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하는데, 이게 쌤이 옛날에 말하고 싶었던 그거야. 우리 어떠하다라는 건 상태를 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거 지시 형용사가 맞아요. 근데 얘가
어떠한까지로 이제 여기 어간에다가 관형사용 어미 니은을 붙이잖아. 그럼 이때까지도 기본형 어떠하다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까지는 형용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이 자꾸 줄었어. 그래서 이게 어떤으로 쓰여.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아 그래? 그럼 이것도 우리 지시 관형사의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있는 아마 형용사를 뭐 관형사용 어미가 붙여가지고 이 형용사의 활용형이라고 보지 말고 아 이거 너무 줄었으니까 이거 그냥 관형사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품사가 달라요. 그래서 어떠는 관형사가 맞다는 걸 힘들게 설명을 할게. 알겠죠? 기억해줘. 어떠한까지는 형용사가 맞아요. 근데 어떤으로 확 줄어버리면 이거는 관형사가 됩니다. 자, 됐고. 그러면 됐고. 근데 이건 애기들 문제라서 이까지 의도하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9번으로 가보면 에이 뭐 이거 보조사에 대한 거지? 3번이죠. 됐죠? 보조사 3번.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쌤 또 다시 지우고 힘드니? 살짝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단어로 넘어가자 그럼. 알겠지? 조금 끊었다가 갈게요. 오늘 수업이 참 많아서 힘드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단어를 분류하는 품사까지 왔어. 그럼 이제는 단어, 본격적으로 단어로 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살짝 복습하고 가야 되는 게 의문의 개념. 뜻을 구별하는, 뜻구별 요까지만 기억하라고 했어.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였고 그 다음 형태소는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였어. 얘들아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단어로 가면 단어도 뭔가를 가져요. 얘는 이제 자립성을 가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형태소는 뜻을 가지는 그리고 이제 단어로 넘어가면 자립성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우리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더 쉽게 얘기하면 단어는 사전에 올라가면 돼. 사전에 올라가 있는 게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생각해야 돼. 얘들아 사전에 좋아하다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걔는 단어야. 됐지? 사과 사전에 당연히 있으니까 단어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때 얘들아 그 사전에 그럼 올라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자립성이 있어? 없는 애가 있잖아. 누구? 조사입니다. 조사. 그래서 단어는 원칙적으로 자립성을 가진 말이지만 조사는 예외야. 얘는 예외입니다.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같이 세트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단어는 자립성을 가진 말을 말하지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도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 사전에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사전에 우리 먹다라는 거 있잖아. 이거 먹 이렇게 올라가 아니면은 먹다로 올라가. 1번이야 2번이야? 2번으로 올라가요. 알겠지? 왜냐면 자립성을 가져야지. 얘 이렇게 가면 자립성 못 가지잖아. 그러니까 기본형의 형태로 올라간다는 것도 꼭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알겠지? 사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쌤이 문장을 하나 써볼 텐데 여기에 단어가 몇 개인지 좀 한번 봐봐. 자, 보세요. 하나하나 실려보세요. 내 예시는 항상 이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아. 사실이거든. 자, 얘들아 이거 단어 몇 개인지 한번 틀려볼까? 몇 개야? 얘들아 많이 없다에 지금 꽂혀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여기에 눈이 가 있네. 자, 일단 살려보면 우리 단어 나 있지? 사전에 있잖아. 그리고 는 조사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돈 당연히 있지? 을 당연히 조사니까 있을 거야. 그리고 아주 부사의 형태로 올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는 무슨 단어야? 좋아하다 기본형 생각하라고 했잖아. 좋아하다라는 단어니까 이거 한 개라고 치면 되지. 그치? 그리고 나서 많이 이거 그대로 있잖아. 많이라는 말 부사. 그리고 없다 이것도 기본형으로 올라가 있겠네.
됐죠? 그러면 총 8개의 단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 얘들아. 좋아하다,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좋아해서 등등등등 쌤이 방금 하나의 단어를 뭐 시켰어? 활용시켰지. 그랬을 때 이 활용형들은 그냥 기본형을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거는 좋아하는데 이게 뭐지? 좋아하다라는 기본형을 떠올리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미를 크게 관여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성으로 가볼 건데 가기 전에 꼭 필요한 개념 먼저 짚고 가도록 할게요. 단어의 구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어근이야. 우리가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분석할 때 어근이라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어근이 아닌 부분 우리 접사지. 그렇지. 접사라는 부분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할게. 그리고 얘들아, 항상 쌤이 어근 접사 얘기하면서 가지고 오는 말이 어간과 어미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어간하고 어미는 뭐 할 때 나오는 말이라고? 용언이 뭐 할 때? 활용할 때 나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 형성 얘기할 때 어간 어미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셨죠? 단어 형성과 어간 어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하는데, 하고, 하니까 어미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얘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어근 접사를 보면 얘네들 외울 때 아예 그 조건을 만들어버려, 너네들이. 어근이란 건 단어 형성 시 이런 조건을 달면 단어랑 관련된 건 어근이구나. 그리고 어간은 어떻게 개념 지으면 돼? 활용 시라고 해서 조건을 걸어버려. 그러면 나중에 이해하기도 더 쉽잖아. 자, 그러면은 어근이라는 건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대요. 실질적인 부분.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조금 개념적으로 갈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거. 그러면 접사는 역시나 얘도 단어를 형성할 때 문법적인 의미만 더해주는, 보조적인 의미만 더해주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게요. 되겠죠? 그럼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진짜 단어의 형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단어를 또 두 가지로 나누라고 했을 때 어근의 개수에 따라서 또 나눠져. 다시 말해, 어근이 하나인 단어를 단일어라고 합니다. 단일어. 쓸게요.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 단일어. 그러면 이제 단일어가 아니라는 건 뭔가 여러 개가 섞였다는 거네. 복합어입니다. 복합어. 어근이 2개거나 혹은 어근과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경우, 좀 복잡해진 경우를 우리는 복합어라고 한대. 그래서 예시만 하나씩 좀 보고 가자. 자, 그렇다면 단일어의 예시를 보면 오리. 됐죠? 하나의 그냥 자립성 가진 단어, 그냥 어근 뜻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거. 그리고 날다. 되겠죠? 그럼 얘들아, 우리 날다에서 어근이 어디 있는데? 응, 실질적인 의미 가지고 있는 거 어디야? 그치, 날이지, 날. 이까지가 사실 플라이잖아, 플라이. 다는 우리 플라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까지가 어근이야. 그럼 너네들이 쌤, 그럼 이건 또 날과 다로 이루어진 거니까 단일어가 아니. 그러니까 어미는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니 여기서는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지면 단일어라는 거야. 어미는 빼세요. 기본형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을 좀 세게 잡아주셔.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시를 들어보라고 하면 하늘, 마음, 좋다, 먹다 이런 걸로 가주시면 되겠지. 됐죠? 그럼 단일어에 대한 거는 땡. 자, 그러면 이제 복합어로 좀 내려가 보면 어쨌든 결합이 돼 있을 건데 어근끼리 만나는 애를 얘들아 뭐라고 한다고? 합성어라고 하잖아, 합성어. 우리 복합어 중에서도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걸 합성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하고 접사, 어떤 문법적인 부분이 합쳐진 걸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나왔어. 이거 합성어냐 파생어냐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예시를 좀 쓸게. 그래서 너네들도 같이 써줘. 일단 합성어의 예시를 보면 꽃밭. 이렇게 접근해야 돼. 얘들아, 꽃밭 이거 사전에 있어 없어? 사전에 있어 없어? 꽃밭. 검색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어를 형성했으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봐야 돼. 사전에 있다는 게 새로운 단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꽃이라는 말하고 밭이라는 말하고 둘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실질적인 애들끼리 만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네? 그게 뭐야? 합성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오르내리다. 사전에 검색해보니까 나와. 그치? 근데 얘를 뜯어보니까 오르다라는 말하고 내리다라는 말이 합쳐졌네. 둘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럼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네. 그게 합성어야. 이렇게 접근. 알겠지 얘들아? 반복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줘.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뛰놀다. 뛰다라는 실질적인 의미하고 놀다, 놀이라는 실질적인 의미하고 합쳐졌더니 새로운 단어, 사전에 있는 말이 만들어졌네. 합성어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파생어도 예시를 들어보면 맨날 나오는 거. 나무꾼. 일단 요거는 좀 쓰고 볼까? 나무꾼, 그 다음에 군살, 풋사가. 요거 이렇게 일단 좀 써보자. 자, 일단 쌤이 예시로 써놨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있는 말이라고 일단 접근을 해줘야 돼. 그리고 얘네들을 분석해 보면 얘들아 나무 실질적인 뜻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어근이야. 근데 꾼 요거 뭐뭐 하는 사람? 요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네들 의문을 가져야 돼. 쌤 이거 실질적인 뜻이니까 어근은 알겠어요. 근데 꾼도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어근이 아니라 접사인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어떤 사람이 지나가 그거 보고 꾼이다 라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때 꾼은 독립적으로 실질적인 뜻이 아니네. 그런 의미에서 접사인 거야. 한 번 더 납득시켜줄게. 그래서 얘는 접사인 거고. 그리고 우리 풋사가도 봐봐 얘들아. 풋사가도 너네들이 알고 있는 사과라는 어근 있지? 실질적인 의미. 그리고 얘들아 풋이 붙어서 어떤 의미가 더해져? 풋사과는 어떤 사과야? 풋사과. 이거는 우리 막 풋내기가 왔네 이러잖아. 좀 덜 익은 약간 요런 뜻이야. 설 익은, 덜 익은. 그러면 또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사과? 그래 뜻 있네. 어근이지. 근데 풋 덜 익었다는 뜻 있잖아. 실질적인 뜻 있잖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근데 너네들이 길 가다가 좀 덜 익은 걸 보고 풋이다 라고 독립적으로 얘기하진 않지. 그러니까 얘는 독립적으로 실질적이지 않네. 접사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디디다라는 건 언제 써도 디디다인데 헛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접사인 거야.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너네들이 이 복합어에서 합성어하고 파생어의 개념을 어근과 어근, 어근과 접사로 잘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조금만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으로 가볼게요. 옆에다 써줘. IC 분석. 그리고 얘는 풀어서 직접 구성 성분 분석. 합성어, 파생어 문제 낼 때 가장 하수로 내는 건 어떤 단어 딱 갖다 놓고 이거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렇게 묻는 거. 이게 가장 초보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좀 있어 보이게 문제를 내려면 항상 IC 분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단어가 어떻게까지 쪼개질 수 있는지 다 쪼개봐라 이꼴 IC 분석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봐봐. 해돋이라는 단어 사전에 치면 나오는 거 맞지? 이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볼 거래. 그랬을 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일단 첫 번째. 해랑 도지. 분석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또 도지 안에는 돋다라는 말하고 이라는 말로도 분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까지 다 뜯어보는 걸 IC 분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자. 일단 도지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얘랑 붙여야 되니까 돋다, 어근 맞죠? 그리고 이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 없으니까 접사 맞지? 그치? 그럼 어근과 접사가 합쳐졌으니까 도지 자체는 뭡니까? 어근 접사? 파생어지. 그렇지. 그럼 얘는 파생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잘 생각해야 돼. 그럼 파생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그 자체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야 접사야?
어근이 되는 거지. 왜냐면 새로운 어떤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실질적인 단어가 됐네. 그래서 이제 파생어가 됐다는 건 어근이 됐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어근하고 또 해를 보니까 해 의미 있잖아. 그럼 얘를 또 어근으로 보면 결국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해돋이는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분석을 했어. 근데 또 이번에는 이런 사람이 생기네. 야, 근데 해돋이를 그렇게 분석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얘를 다르게 뜯어보겠대. 다시 말해. 이거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그럼 니네들 말대로 파생어 도지를 만들었어. 근데 니네 독립적으로 도지 쓰는 경우 있냐? 해돋이 말고 도지 쓰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 사전에 쳐봤는데 없던데? 그럼 이런 단어 만들었다는 거 거짓말이네? 하면 이건 잘못됐어! 라고 반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돋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해가 돋는다 라는 말에다가 이가 붙었어. 그리고 해가 돋는다는 말은 당연히 해가 돋다로 구성된 거야 하고 뜯어본 거야. 모든 이런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그리고 나서 아까대로 그대로 가보면 해가 돋다 둘 다 실질적인 의미 있는 거 맞지? 어근 만났으니까 얘는 합성어가 돼요. 그럼 합성어는 어떤 단어가 됐다는 거니까 얘 자체로 또 어근으로 기능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또 어근이야. 어근. 자, 그랬더니 이제 어근에다가 뭐뭐이 실질적인 의미 없잖아. 그럼 접사가 붙은 거네. 그럼 최종적으로 해돋이는 뭐라고? 파생어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얘는 파생어로 봐야 돼 라고 얘기하기 위해 모든 걸 뜯어본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올바른 해석인가를 찾기 위해서 IC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거였어. 민물고기. 그래서 얘를 민물고기로 볼 거냐 민물고기로 볼 거냐 해가지고 이게 합성어냐 파생어냐 나오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나왔다는 것 자체가 IC 분석을 너네들이 왜 하는 거고 그리고 함으로써 어떻게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건지까지 연습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얘들아 민물고기 하나 써주시고 민물고기 그럼 또 하나 흔들림 하나 써주시고 흔들림 민물고기랑 흔들림 그다음 한 가지 더 책꽂이 요 3개 써주시고 너네들 복습할 때 너네들이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응? 책꽂이, 흔들림, 책꽂이, 민물고기 이 3가지. 그래 얘들아 분석할 때 2가지가 다 나와야 돼. 그리고 어떤 게 더 옳냐라고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는 도지라는 말 없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의미가 더 정확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직접 성분 분석까지도 IC 분석까지도 했고 이걸 한 이후 합성어, 파생어의 그 근원들을 알기 위해서까지 간 것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성어, 파생어에서 조금 더 파생되는 그런 개념들까지도 오늘 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합성어, 파생어까지는 다 하자. 자, 그럼 일단 합성어부터 갈게. 합성어. 그리고 이 개념을 간다는 건 너네들 합성어, 파생어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가는 거야. 그럼 합성어에서 조금 더 가야 되는 개념이 뭐냐? 합성어도 종류가 있어요. 시험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볼게. 일단 합성어에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통사적, 비통사적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 말이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냐입니다. 어떤 단어를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서로 진짜 우리 국어의 정상적인 배열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정상적인 단어 배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주어 다음에 뭐 와야 돼? 주어 다음에 보통 뭐 와야 돼? 주어를 서술해줘야지. 그치? 우리 국어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적거나 아니면 얘들아 채우는 누가 꾸며준다고? 관용어야 부사어야? 관용어가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국어의 정상적인 거는 관용어가 체온을 꾸며주는 거야. 이런 게 정상이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똑같이 우리 용언을 꾸며주는 거 누구?
부사어. 이렇게 해서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주는 거. 이런 게 정상적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활용할 때 뭐랑 붙어? 어간과 어미가 붙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우리 국어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쌤이 써놨던 이런 것들이 단어를 만들 때도 그 요소와 요소의 관계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지를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이거 예시가 많아서 쌤이 좀 보면서 할게. 일단 비동사 위주로 가지고 왔어. 왜 그런지 한번 볼게. 뛰놀다. 그러니까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합성어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럼 요거는 뛰다, 놀다, 어근어근이니까 합성어 맞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거 비통이거든? 그 이유가 뭐야? 원래는 뛰어 놀다처럼 뛰는 어간이잖아. 그럼 어간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어미가 와야 돼. 근데 어간 다음에 어미가 오니까 중간에 어미가 없네? 비통이지. 왜? 우리말에는 어간 어미가 와야 된다며. 됐죠? 그럼 이건 비통이라 이제부터 다 쓰는 거 비통이야. 그 이유를 생각하세요. 얘는 어미가 없어서. 자, 그리고 또 열쇠라는 단어 볼까? 자, 그럼 쇠는 쇠, 체온 맞지? 근데 이게 여는 쇠야.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어근과 어근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합성어가 맞아.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 왜 이거 비통이야? 열다, 열고, 여는 이라고 해서 그 는이 빠졌잖아. 관용사용 어미. 그럼 이것도 역시나 체온을 꾸며주려면 관용어가 돼야 되는데 그럼 관용어가 되기 위해 붙어야 되는 관용사용 어미가 없네. 그러니 이것도 역시나 어미가 없어서. 그래서 비통만 하는 이유는 비통만 하면 다 풀려. 자, 그리고 이것도 얘들아 독, 읽다라는 의미, 어간, 그치? 어간이래. 읽다, 맞지? 어간. 어떤 실질적인 의미, 서, 책. 뜻 있는 거 맞지? 그럼 이거 합성어가 맞아요. 근데 이거 왜 비통이야? 왜 이거 비통일까? 등산도 똑같아, 얘들아. 등산. 보통 한자에서 나오는 거. 왜냐면 읽다 책이잖아. 근데 우리말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읽다라고 해야지. 우리말 어순이랑 안 맞으니까 비통이지. 이해되지? 이거 어순이야, 어순. 어순.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볼게. 한 가지는 요거. 자, 보슬보슬 온다,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온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비, 체온 맞지? 그럼 둘 다 실질적인 거니까 합성어가 맞아. 근데 이거 왜 비통이야?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보슬은 누구 꾸며줘야 돼? 얘 부사어야. 누구 꾸며줘야 돼 그럼? 용언을 꾸며야 되지. 보슬보슬 온다처럼 온다를 꾸며줘야 돼. 근데 뒤에 뭐가 오고 있어? 체온 오고 있네. 우리는 부사가 용언 꾸며줘야 되는데 체온 수식하고 있으니까 비통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쌤이 써놓은 거 한 이 정도만 나오니까 이 비통의 예를 외우면 통사는 너무 쉽지. 너무 쉬워. 특히나 이 어미 이 부분 좀 잘 생각을 해주세요.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통사냐 비통사냐라는 거는 이해 먼저 좀 해주시고 분석하는 과정 많이 있어야 돼. 틀리면서 배우세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통사 비통사 합성어가 끝났다면 이제 두 번째. 합성어는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대. 여기서는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대요. 앞에 거는 사실 배열의 입장이라면, 기준이 배열이라면 이번에는 그 의미 관계야. 그리고 얘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구성 요소들이 뜻이 대등해. 그럼 대등 합성어. 두 마리 합쳐졌는데 그냥 또이또이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피와 땀. 누가 더 상위나 하위나 이런 거 없지? 피, 땀. 그치? 그리고 또 밤낮. 이런 단어 있어요. 만들어준 거야. 밤낮 둘 다 어근어근 맞잖아. 근데 밤과 낮. 됐죠? 대등한 거. 그리고 또 논밭. 논과 밭. 그리고 또 오르 내리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
됐죠? 이렇게 앞과 뒤의 관계가 대등한 걸 대등합성어. 자, 그리고 나서 그 관계가 미묘하게 막 수식의 관계로 얽혀 있는 걸 우리는 종속합성어라고 해요. 어떤 특정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금비녀. 왜냐면 비녀는 비녀인데 금으로 된 비녀 해가지고 수식 관계로 가는 거.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나온 것처럼 놀기는 노는데 어떻게 놀아? 뛰어노는 거, 뛰놀다. 뛰놀다. 놀기는 노는데 뛰놀다. 그리고 또 가기는 가는데 삥 돌아서 간대. 그럼 가는 방식을 또 제한하는 거니까 돌아가다. 이런 것들. 나 끊임없이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요거 돌아가다 옛날에 한번 질문 온 적 있었는데 쌤 이것도 가고 돌고 근데 그 자리에서 돌고 가는 거면은 대등이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애둘러 가는 거니까 가는 방식을 제한하는 거 맞지? 납득해줘.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관계가 뭐냐면 두 개가 붙었더니 완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얘를 보고 융합합성어라고 해요. 융합성어. 옆에 요거는 개념을 쓸게. 제3의 의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입방아. 입방아를 오르내리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럼 얘들아 이거 실제로 입으로 방아 찢는다는 거 아니지? 그럼 이거 무슨 단어 만든 거야?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입방아를 찧었다. 그러면 소문 혹은 수다 이런 거 이렇게 봐주면 돼. 수다? 이렇게 쓸까? 수다? 그리고 또 그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었어. 했을 때 진짜 가시로 만들어진 방석 아니잖아. 왜냐면 불편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됐죠? 새로운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이고 할머님께서 춘추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춘추 봄, 가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연세의 의미. 됐죠? 그리고 또 위에 대등합성어에서 써놓은 것도 얘들아 우리 피땀이라고 하는 거 진짜 피와 땀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노력. 이런 의미로 가는 거. 밤낮. 진짜 밤하고 낮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매일매일. 이런 의미로 파생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융합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완전 내신형이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요까지 봤을 때 합성어의 추가적인 개념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파생어도 살짝만 갈게. 요거까지만 좀 오늘 봅시다. 개념이 좀 많다. 그래도 우리 파생어까지만 살짝만 더 나가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응. 자, 그러면 한번 보자. 합성어는 그 배열법이나 관계에 따라서 나눴다면 우리 파생어는 접사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다시 쓸게. 어근 더하기 접사. 문법적이고 비실질적인 어떤 말이 왔을 때 파생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사의 위치에 따라 접두사, 접미사 이거는 말 안 해도 되지? 그치? 그럼 접사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 기능이야, 기능. 두 가지.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비실질적인 접사가 붙었을 때 그냥 얘는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쓸게요. 얘. 나무꾼, 잠꾸러기, 그 다음에 또 풋사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앞에 붙어 있는 거에 뭐뭐 하는 사람. 됐지? 그리고 또 뭐뭐 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덜 익은 이라고 해서 어근의 의미를 제한해 주기만 하는 그런 접사들이 있어. 됐나요? 그럼 이런 접사는 어이구 기능이 별로 많지 않네 해서 한정적인 접사라고 합니다. 한정적 접사. 다시 말해 뜻만 제한해 주는 거야. 뜻 제한. 여기까지 일단 봐주시고 여기까지면 잘 납득이 안 돼. 근데 이제 밑에 거 봐봐. 얘가 좀 기능이 적다면 기능이 아주 많은 애가 있어. 얘가 바로 지배적 접사예요. 그러면 얘가 하는 기능이 도대체 뭐냐? 당연히 뜻 제한은 해야지. 뜻 제한. 그리고 플러스 품사까지도 바꿔주는 애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엄청난 기능을 한다고 하여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예를 들어 보면
다 주황색이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네. 일단 믿음. 그래, 믿음. 그럼 이거 우리 분석할 수 있어야 되지. 믿음 안에는 뭐 들어있어? 믿다라는 우리 실질적인 말에다가 이라는 접사 들어간 거 맞지? 그럼 어근 접사 결합이니까 파생어가 맞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들아 믿다는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거니까 동사였잖아. 그치? 근데 음이 붙어서 뭐가 만들어졌어? 명사가 됐어. 그럼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를 바꿨으니 이 음은 지배적 접사인 거야. 됐죠? 그래서 밑에다가 쓸게.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 요거. 그래서 이거 문제 많이 나오지. 지배적 접사.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있다면 뭐 웃음, 울음 이런 거 다 맞죠. 아이고 색깔 갑자기 흰색 하니까 중요해 보이네. 중요한 거 아니야 얘들아. 잡힌 게 이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가지만 더 쓸게. 두 가지만. 이거 우리 발음할 때 깡마르다라고 하는 그거야. 깡마르다. 자, 그럼 이것도 왜 어떤 지배적 접사가 들어간 거냐면 일단 너네들 마르다라는 단어 사전에 올라와 있잖아. 실질적인 마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근이야. 그럼 이때 깡이란 건 매우라는 그런 강조의 의미라고 봐주면 돼. 그랬을 때 마르다. 품사가 뭡니까? 강이 마르고 있어. 마르다. 마르고 있어. 마르는 중이야. 그럼 뭔가 진행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얘는 동사예요. 마르다는 동사야. 동사. 근데 깡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형용사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외우면 좋아. 그리고 또 얘랑 똑같은 거. 메마르다. 메말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너네들이 문제 풀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틀리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접사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너네들이 틀리면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조금 충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요거.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일단 첫사랑 할 때 이거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 파생어. 뭘까? 일단 사랑이란 거 어근 맞지? 어근? 첫은 얘들아 이거 품사 뭐야? 무슨 관형사? 이거 수관형사지. 그치? 그럼 얘들아 관형사는 또 실질적인 의미 드러내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근이야. 그래서 어근 얘는 합성어라고 봐줘야 돼요. 되죠? 그래 나는 첫이 되게 그건 줄 알았어. 풋처럼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첫사랑 첫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성어더라고. 근데 외운 거야 그냥. 됐지? 그리고 얘들아 늦잠 이거 합성어야 파생어야? 늦잠 잤어. 잠은 어근이잖아. 그럼 뭐야? 너네들이 헷갈릴 거야. 왜냐면 늦잠은 누가 봐도 합성어잖아. 그치? 늦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거 파생어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도 모든 게 뭐가 접사고 뭐가 이 어근이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틀리면서 이렇게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 늦다? 늦는다. 늦는 중이다. 늦는 중이다. 늦다. 늦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동사야. 근데 여기서는 그 동사로 보지 않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거 기출문제 나왔어. 늦잠이라는 게 사전에서는 파생어로 올라가 있는데 이 평가원 기출에서는 합성어인 줄 알고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그 문제 복수정답 처리했잖아. 29번 문제였나? 막 그랬어. 그래서 요게 그때 이후로 이제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사의 어간이면 이거 당연히 어근이잖아 라고 접근하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얘는 그냥 파생 접사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따로 외워야 되는 거야. 하여튼 늦다의 이 품사 같은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아야 되는 거지. 왜냐면 기출에서도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너네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오늘은 요까지 일단 볼 건데 많이 나갔지 얘들아. 개념 많지. 그래서 매주 복습 좀 해줘. 쌤이랑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돌리기는 하겠지만 내 성격상 이렇게 꼼꼼하게는 못할 것 같아. 나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네들도 죽지는 말고 죽기 직전까지만 해. 그리고 쌤이랑 다음 시간부터 단어 의미부터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수업 요까지. 수고했어.